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두리이고요. 네, 그럼 저희 그 카이스트 교원 창업 워크숍 저희 그 세무 회계편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좀 진행하기 앞서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창피하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세무법인 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컨설팅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컨설턴트 기업 코디네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앞서서 저희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의 영역에서 특히 세무적인 부분 그리고 법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융합이 돼야 되는지 조금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좀 펼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깊은 강의보다도 그 법인 설립하실 때 짧게 좀 어떤 부분들 유의해야 되는지 유의사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그 주요 영역은요, 지금 변호사님이 강의 좀 잘해주셨지만, 법인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뭐 법인 설립은 법무, 세무는 세무사, 뭐 노무관리는 또 노무사,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들의 영역의 전문가들 다 섭외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려다 보니까, 좀 중간에서 어떤 부분들이 핸들링이 정확하게 돼서 세무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 노무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을 융합하지 못하시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중간에서 취합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오늘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법인 설립부터 뭐 세금 흐름이랑 이슈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조금 중복이 되는데 세무가 녹아있는 법인 이슈들, 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그 다들 창업하시는 창업 예정으로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시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예비 창업자로서 선정된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사전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품까지 내본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저도 특허증, 그리고 디자인 등록증, 상표증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인 설립 강의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법인 운영을 크게 사계절로 나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봄에 해당하는 도입기부터 청산을 진행하는 쇠퇴기까지의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업무는 법무랑 세무 쪽에 업무에 좀 치중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그 설립의 3대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주랑 임원, 정관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가장 큰 이슈로 보고요. 이게 사실은 법인 설립의 다라고 저는 감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뭐 전문가 진입 타이밍들을 좀 잘 놓치셔가지고, 설립하고 한 2, 3년 있다가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한참 지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다 보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용들을 많이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늘 이 창업센터 쪽이랑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창업 시점부터 이런 업무들이 좀 같이 라인업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으시고 설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설립할 때는 뭐 법인 상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부분들까지 긴 업무들이 되는데, 저는 여기부터는 그 세무사나 법무사, 뭐 기타 전문가 등의 이제 컨설팅 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인 본점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목적상 자본금 주식수 임원, 주주, 예, 이 부분부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 저희가 등기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적상을 잘 정해놔야지 저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큰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본금에 대한 설정 기준들이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리고 뭐 임원, 주주에 대한 확정 등이 나중에 뭐 차명 주식이나 명의신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영역인지 오늘 세무강의 때 영역인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임원 부분은 그
법무사님, 이제 변호사님의 영역이 되실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주황 색깔 주주에 대한 부분은 세무적인 이슈들이 더 많아서 제가 좀 오늘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다 보면 임원이랑 주주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나뉩니다. 실질적인 주인은 주주이지만 그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는 임원이 해요. 여기서부터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요즘 일반적으로 그 주주인 분들이 임원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대표이사를 이제 그 대표이사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금적인 부분들이 임원은 죄송합니다. 임원은 근로소득이랑 퇴직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주는 배당소득을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없고요. 그래서 임원이자 주주이신 분들은 두 개 다 수령을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인 주주인 분들은 당연히 그 배당소득만 수령을 하게 되는데 배당소득을 매번 수령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법인에서 이제 이익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지급할지 안 할지 주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회랑 주총의 업무를 좀 구분을 했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계속 주주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왼쪽은 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법무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뭐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과 특별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나눠봤는데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 들었죠. 정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결의사항까지 대표님이 혼자서 온전히 이제 처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최초 지분은 67%, 조금 러프하게는 70%까지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랑 주총에 대한 역할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컨설팅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법인에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이사회, 주총 이런 그 규정들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일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사회나 그 주주총에 대한 그 역할들을 좀 줄이셔라, 절차를 줄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이사를 원래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3인 미만으로 둘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상법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립을 하실 때 이사를 3인 이상 넣지 마시고 이제 3인 미만으로 둠으로써 왼쪽 편 이사회에 대한 그런 역할들은 조금 축소를 시키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불가피하게 뭐 이사를 뭐 3인 이상 둬야 되는데 두지 마셔라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3인 미만으로 좀 설립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 납입인데 저희가 지분율만큼 주금 납입 저희가 현금 출자하는 경우에 이제 주금 납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특허나 이런 특허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나 이사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걸로도 평가를 받아서 자본금을 납입하실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현금이다.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자본금 1억. 기준일 경우에 홍길동 50%, 홍길순 30%, 홍길자 20% 해서 저희가 자본금 1억을 만들었는데 각 지분 비율대로 그 한도를 유한 책임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회사나 채권자의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과는 별개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희가 과점주주 때문에 이 자본금을 조금씩 넣음으로써 50% 미만의 주식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차명 주식을 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위험률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인 세금 흐름이랑 세무 이슈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을 기초적인 설명부터 해서 조금 빌드업을 많이 해가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게요. 저희가 사업자 설립은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크게 좀 나뉘죠. 저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까지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본금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법인 등록번호가 빠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담당 세무사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저는 세금 이슈일 것 같아요. 아까 법인에 대한 인격 설명도 드렸지만 세금 이슈가 될 것 같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고 세금을 일부 내면 사실은 다 내 거예요. 내 건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인격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인에서 세금을 한 번 내고, 그리고 여기 CEO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뭐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임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세금을 한 번 더 내기 때문에 다 내고 나니까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개인 사업자를 먼저 운영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대표님들일 경우에 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만 보시고 이제 세금이 한 20% 주니까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혹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세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개인 사업자였었으면 세금을 한 번에 내고 다 내가 가지고 왔었어야 됐던 세금을 법인에다가 유보를 시켜놓고 나누어서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법인에 남아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 개인 사업자만큼의 세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누어서 개인화시킬 때는 세금을 충분하게 내시고 갖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매출로 따지면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그 부분 정도 다들 보통 세금을 내시고 이제 성실신고 되기 전에 또는 아예 애초부터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법인 사업자는 저희가 보통의 세금은 10에서 20%, 예, 저희가 10에서 20%, 지방세까지 합치면 22%에 대한 세금 구간을 보통은 매기고요. 200억 초과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그래서 그걸 한번 내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가지고 올 때는 밑에 네모박스 쳐진 그 선에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세금을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법인 설립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나는 편의상 돈을 뭐 법인에서 가지고 나올 때 주총도 열고 어떤 규정들도 있고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워서 당분간은 개인 사업자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대표님들이 계시면요. 성실신고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되기 전에 전환을 하라는 의미는요.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 사업자도 세금 신고를 굉장히 열심히 다들 잘 하시는데 이 기준이 딱 되는 순간, 매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딱 되는 순간 더 성실하게 신고해라고 과세관청에서 기준을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도 3년간 더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거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업종마다 다르고요. 매출액 기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좀 볼까요? 도소매업이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현재 10억 이상이 벌써 도달이 됐으면 이미 성실이 되는 겁니다. 1월인데 벌써 10억이 도달이 됐다. 네, 이미 성실입니다. 한 해 거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당 월까지의 이제 매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주의를 하시고, 저희가 재무제표를 조금 이해를 해볼 건데, 재무제표에 대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뭐 현금 흐름표, 제조원가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저희가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 서류들을 요청을 할 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요 정도로 좀 자료 요청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요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손익계산서는 체력, 재무상태표는 체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손익계산서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년, 당해 연도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체력을 보는 거예요. 매출이랑 순이익이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네, 이런 부분들 보는 거고, 체격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매년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제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과 그리고 남아있는 잉여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누적된 상태를 좀 알아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잘 보시면 여기에 당기, 정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거, 전년도 거 이렇게 이제 매출액이랑 당기순이익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저희가 보통 회계 연도라고 표시를 해요. 정관에도 저희가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회계 연도가 회사마다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본적인 회계 연도라고 보는데 뭐 3월부터 2월까지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5월부터 4월까지를 회계연도로 보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추천드리지가 않는 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지 5월, 6월 돼서 생뚱맞게 신고가 들어가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튀어나오게 돼서 한 번 더 열어볼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슈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네. 회사 조금 매출이 큰 회사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 네, 회사 매출이 크다고 해서 또 당기순이익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네, 판관비나 어떤 원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기순이익이랑 매출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당해 연도 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는 그냥 2019년 12월 31일 현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 뭐 자본금에 대한 해당 항목들, 그리고 이익 잉여금, 저희가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또 표시를 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실 때는 매출이랑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이익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익, 잉여금, 남아있는 잉여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잉여금을 크게 상관을 안 하고 봤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잉여금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저희가 법인 설립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면 매출 내는데 초반에는 엄청난 스피드를 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법인세 걱정을 조금 하셔야 되고 법인세가 조금 안정됐다 그러면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세, 소득세라 하면 근로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퇴직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득세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출구 전략도 짜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출구 전략이라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좀 연령대가 낮은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엑시트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죠. 그게 이제 매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M&A 형태로 그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대표님들은 가업 승계나 상속 부분들 출구 전략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청산.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가는 기업들을 만들면 너무 좋은데 언젠가는 청산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법인에서 매출이 나면 결국은 세금을 줄이는 데는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느냐 아니면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매출이 나면 이제 뭐 판관비 항목, 어떤 제조 원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내야 되는 법인세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좀 줄어들 거고 당기순이익이 매년의 당기순이익이 모아져서 미처분 잉여금으로 쌓이는 건데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면 미처분 잉여금도 좀 줄어들겠죠. 즉 계속해서 제가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강조를 조금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미처분 잉여금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주식 가치가 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네,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주식 가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 시간들이 있으면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면 당연히 법인세, 당기순이익
미처분여금, 주식가치 이런 게 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세무 이슈 중에서도 그 가지급금, 가수금, 이제 앞에 가짜 글자가 붙은 경우는 건전하지 못한 세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는 게 좋은 항목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지급금은 뭐죠? 네, 가짜로 지급한 금액. 그리고 가수금 같은 경우는 가짜로 내가 받은 금액. 여기서 나라 하면 법인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부터 가짜로 받은 금액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대표님들 입장을 보면, 이제 법인 입장에서 가짜로 지급한 금액,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가짜로 받은 금액, 대표님 입장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자, 가지급금, 가수금이 왜 위험하냐면요. 법인 개정 과목에서 좋지 않은 그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법인 입장에서는 증빙이 없는 자료로서 이제 나간 거죠. 저희가 증빙이 있는 자료라 하면 뭐 물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급여를 주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지 원천 징수를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항목 없이 그냥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법인의 돈을 막 가지고 가서 쓴 거예요. 이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실 거라면 저는 개인 사업자를 차라리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내고 남는 게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갖다 쓰셔도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실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이런 결정에 대한 의결 행사를 하고 나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금을 폭탄으로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수금 같은 경우는 법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부족했다. 그럼 대표이사나 임원분들이 조금 빌려준 거예요, 법인에.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지급금, 법인에 내가 막 가지고 갖다 쓴 금액, 그거는 법인에 나중에 상환을 할 때까지는 그 전에는 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한 게 인정이자 4.6%가 붙는데 딱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요.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딱 2배가 되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수금은 임원들이 법인에 빌려준 돈인데 요거는 이자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 법이 되게 재밌는데요. 내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이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고 나오실 때도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는 세금 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가 들어간 그 계정 과목들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인 재무제표를 보면 가지급금이라고 찍어놓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장단기 대여금 아니면 주임종 대여금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들을 제가 앞서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기업 회계상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가지급금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뭐 관계사나 거래처의 장단기 대여금 저희가 보통 뭐 리베이트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타 증빙이 없는 현금 지출. 법인 운영하시다 보면 접대하실 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접대나 뭐 골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지급금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을 위해서 다 사용한 금액이거든요. 법인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인데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환을 안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복리로 높은 인정이자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 나중에 진짜 상환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표이사나 임원의 상여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로 상여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부담이 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이 되기 때문에 4.6%를 대표이사가 법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인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은 가지급금만큼 인정이자 송금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인세 증가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복리로 그 이자가 증가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 신용대출 받을 때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높은 가지급금을 장기간 미상환하게 됐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대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항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립하실 때 가장 큰 이슈들은 저는 좀 명의신탁이라고 봐요. 세무적인 이슈는 대표님들한테 그 자본금 넣으실 때 저희가 지분율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 40%, 아니면은 사모님 20%, 그리고 기타 지인 나머지 이런 식으로 지분을 쪼개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쭤보죠. 대표님 왜 지분을 다 안 갖고 오셨어요? 혹은 대표님 지분 아니세요? 맞대요. 근데 왜 다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차 연대납세 의무랑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때문에 주식을 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과점주주라 하면 주식의 50%, 50%에서 한 주 이상을 더 갖고 계신 대표님들을 저희가 과점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은 이제 2차 연대 납세 의무랑 간주 취득세, 여기 앞에서 나온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라는 이제 이 세금을 한번 더 내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연계도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연대납세 의무라는 건 뭐냐면 법인을 운영하다가 세금이 체납이 됐을 때 대표이사에게 납세 의무를 연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세가 나오는 항목,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저희가 골프 회원권 이런 부분들은 그 취득세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지분의 50%에서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은 너는 가점주주야. 취득세를 한 번 더 내. 라는 간주 취득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저희가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50% 플러스 한 주가 더 갖고 있는 그 대표님한테 취득세를 한 번 더 매기는 그런 제도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명주식으로 해놓는다고 합니다. 차명주식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대표님 40%, 사모님 20%, 나머지는 그 지인들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나인 대표님이랑 그리고 사모님은 저희가 법인에서 얘기하는 이제 표현으로 특수관계인, 가족이란 얘기예요. 가족 간의 주식은 하나로 봐요. 이 대표님은 60%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40%, 사모님이 20%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대상이며 2차 연대납세 의무 대상이세요. 근데 대표님 이게 무서워서 지분을 쪼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2차 연대납세 의무는요. 국세에 한해서만 추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꼭 여쭤봐요. 대표님 법인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사업하실 거 아니시죠? 네, 그럼 그거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이미 이 대표님은 과점주주이시기 때문에 벌써 이 간주 취득세 부분은 해당 사항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왕이 100%로 가져가자. 그리고 생뚱맞게 형수나 처형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인 경우에는 다 과점 주주 범위에 포함이 된다. 다 쪼개놓더라도 대표님 혼자 가지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슈는 가지고 계실 거면은 이왕에 설립하실 때부터 100% 과점 주주이시자.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점주주가 처음에 60% 내가 사모님 것까지 60%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30%를 더 취득을 하게 되면 간주취득세가 이 30%만큼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인 법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주취득세가 없습니다. 이미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근데 설립 때 40%였다가 나중에 내가 20%를 더 취득을 해서 20%, 60%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가점주주가 되면요. 간주취득세가 몰아서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0에서부터 60%가 책정이 되는 거고 설립 때 내가 이미 60%에 대한 과점주주였었다면 나중에 이 나머지 40%를 저희가 인수를 했을 때 100%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40%만큼만 간주취득세가 나온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설립하실 때 애초에 100%라 그러면 나중에 간주취득세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중간에 가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고 설립 때부터 가점주주인 경우에는 나중에 간주취득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형수나 처형 이렇게 사돈의 8촌에까지 이제 친척들한테 지분을 나눠놨다. 그래도 과점주주이십니다.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그 부분 꼭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명의신탁에 대한 피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명의신탁을 하시는 이유가 과거에는 발기인, 저희가 설립할 때 주주가 3인 이상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내가 다 냈는데, 100% 내가 다 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지인들한테 좀 나눠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법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어떤 항목? 주주 3인 이상 발기인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주 1인 이상도 충분하게 법인을 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법 규정을 가지고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가 명의신탁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게 사돈의 팔촌이 되는지 아니면은 친한 지인분들이 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명의신탁을 해놓게 되면요, 대표님 지금 세금 내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내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이 연결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과점주주랑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동업주주로 설립을 하시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명주주를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법인 설립할 때는 보통은 뭐 한 주당 500원부터 뭐 5,000원, 10,0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설립을 하시는데 저희가 액면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액면가 5,000원짜리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너무 잘 돼서 한 2, 3년 지나니까 액면가 5,000원이었던 한 주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 평가라는 걸 하니 한 주당 한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뻥튀기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의결권에 대한 행사를 내가 다 하고 싶어서 차명 주식을 회수하려고 봤더니 나는 5,000원짜리를 명의신탁을 했지만 나중에 가지고 올 때는 50만 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가지고 와야 되더라. 이런 이슈들이 생겨요. 그럼 대표님은 그 50만 원 곱하기 명의신탁한 그 지분 비율대로 곱하기를 하시게 되면 금액이 뭐 몇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자금이 여력이 있어서 이거를 회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처음부터 설립 자본금 자체가 대표님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대표님의 마음속에는 이거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은 회수 자금도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자금까지 회수하시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세무당국이 전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그 차명 주식 그 주주분한테 돈이 이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양도를 받아갖고 다시 주식은 회수를 했지만 돈은 아직 이 주주분한테 남아있잖아요. 이걸 다시 회수를 할 때 일본 통장에서 쑥 빠져나갔다가 대표님 통장에 쑥 올라오게 되면 세무당국에서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가 돼서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혹시라도 차명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 유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차명주주가 유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겨요. 상속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회수를 하게 되더라도 제가 앞서 설명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 내가 40% 가지고 있다가 30%에 대한 차명주식 회수를 했을 때 그 30%가 딱 생기는 순간 0에서부터 70%에 대한 과점주주 이슈가 생깁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취득세가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으면 간주 취득세를 한 번 더 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회수하지 못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에 대한 구성도 중요하지만 정관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주에 대한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성이 진행이 될 때는 내부적으로 너 30, 나 20, 너 30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확정을 짓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부터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명의신탁 좀 예시를 제가 해봤는데요. 홍길동 이제 대표님이 실질 본인 투자 자금은 100%예요. 네, 5천만 원 실질적으로 다 투자를 하셨고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나차명 너신탁한테 매형과 절친한테 30%랑 20%에 대한 주식을 나눴어요. 돈은 누가 내고?
내가 내고, 대표님이 내가 내고, 대표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면 위험하지 않냐고. 자, 이 대표님은 지금 과점주주일까요? 아닐까요? 저희가 그 인척관계 살펴봤죠. 매형 같은 경우는 이미 내 사돈의 8촌 안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은 50%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요. 80%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 대표님은 과점주주이십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50%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과점주주 대상인 거를. 그리고 다 우호지분이라서 괜찮대요. 언제든 바꾸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우호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법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 매출과 이익이 나는 순간부터 우호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지분만큼은 배당을 뚝 떼서 주시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뚝 떼서 주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형한테 그 30% 가지고 있는 넘겨놓은 이 지분도 처음에는 5,000원짜리를 전달했지만 차명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10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이랑 달라서 시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시가라는 게 형성이 돼서 그 가격을 주고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라는 게 없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세법상의 그 평가 방법에 의해서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에 의해 그걸 시가라고 보고 양도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아닌 이렇게 특수관계인 가족 간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올 때 더 큰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명 주식이나 아니면 동업주주 이제 저희 그 카이스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동업주주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설립 때부터 동업이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를 받아서 주식으로서의 동업 형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 주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방어를 하냐? 주식 같은 경우는 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한테 언제든지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완전 제3자인 타인한테 동업주주가 나 이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손 떼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다른 제3자한테 좀 넘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최대 주주인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주식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저희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정관에 이렇게 좀 정해놓습니다. 주식의 양도 제한이라는 규정들을 좀 정해놓는데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주주들한테 좀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주식의 양도 규정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권이니까 누구한테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명의개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이나 이런 효력 발생을 못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걸려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전할 때, 양도할 때 어떤 등기에 대한 업무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도 열고, 필요하다면 주총도 열고, 이런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럼으로써, 우리끼리 어떤 이야기를 해놓는 거냐면, 암묵적으로 타인한테 양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가 시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한번 먼저 물어봐 줄래? 내가 양도할 수도 있으니까 양수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물어봐 줄래? 이런 약속의 의미로 하나 서로 간에 이제 보호장치를 걸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저희가 세무가 녹아있는 법무사항들 좀 살펴볼 건데 앞서서 저희가 변호사님이 법무에 대한 사항들 굉장히 좀 잘 살펴주셨는데 이제 법에 대한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저는 실무적인 설명들을 좀 드릴까 해요. 네, 많이 놓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법인 설립할 때 기준은 뭐냐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은 법무사님이 업무를 하시고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 순간, 딱 그 순간 이후부터는 세무사의 업무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좀 잘 나누셔서 아, 내가 이 시점에는 법무사한테 가야 되는구나. 아, 이 시점에는 세무사한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가이드들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법무사의 영역은 이렇습니다. 상호, 주주, 뭐 자본금, 임원 이런 그 결정들을 하는 거와 그리고 정관, 예, 저희 중요하다고 했죠. 각종 규정 정비, 뭐 그리고 대표 1인 통장에 지분율만큼 자본금 입금하고 뭐 잔고증명서 뽑고 개인 인감증명이랑 등초본 이런 것들 발급하는 거 이런 건 법무사님의 영역인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인 설립하실 때 그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주식 없는 감사 한 분 모셔오세요. 아니면 자료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감사가 아니셔도 됩니다. 네, 꼭 감사가 아니셔도 되고 주식 없는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식 없는 임원. 그게 이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사여도 상관이 없고요. 어, 그, 저희가 그 설립할 때 편의상 대표이사님 혼자 설립을 하시고 나중에 주식 양수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당장 법인 설립이 급한데, 뭐 개인 인감증명서랑 이런 걸 다 떼기가 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설립해놓고 설립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양수도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액면가에서 아직 매출이 나거나 이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액면가로서 그 주식 양수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립 때 이사 3인 이상 만들어 놓으면은 설립하는 순간부터 뭐 주총이나 이사회 그런 의결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립 때도 이사 3인 미만으로 설립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법인 등기부등본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님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들고 세무사님한테 가시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자 통장이나 카드 발급하기 위해서 세무사님한테 먼저 들리셔야 되는데 실무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고 나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려고 갔더니 통장을 안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은행들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포 통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대포 통장에 대한 발급 기준들이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실질인지를 봐요.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할 건데 사업자 통장이 안 나온다. 뭐 카드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 때문에 거래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은행들이랑 조금 조율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나올 때는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확정해서 가져가시고 여기서 이제 실무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작성을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실질적으로는 법무사님이랑 업무 진행하실 때 이미 다 작성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사랑 작업을 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서류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소만 정확하면 돼요. 주소만. 세무사님이랑 사업자 등록증 나갈 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임대차 계약서가 세무서에 첨부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주소가 변경이 됐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법무사랑 작성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주소는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세무사랑 작업할 때는 반드시 그 정확한 주소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세무사랑 업무 진행하기 전까지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되고요. 그러면은 법인 설립하기 전인데 법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소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사무실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별도의 그 사무공간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임대인이랑 사전에 이야기 조율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 대표님 이름으로 계약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등기 번호를 작성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작업들 임대인이랑 사전에 조율을 하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시게 되면
초반에 법인 설립하실 때는 법무적인 이슈가 많아서 법무사님이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설립이 딱 되는 순간 세무사님이랑 접점이 더 많으실 건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법인 운영하실 때는 세무랑 법무랑 밸런스, 이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사회, 뭐 주총, 임원, 주주, 이런 거 나눠서 봤던 것처럼 왼쪽은 계속해서 법무적인 사항들이 나눠져 있고 오른쪽은 계속해서 세무 이슈 관련된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법무적인 이슈는요. 설립을 한가 동시에 초반에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증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표이사나 임원들에 대한 보수가 책정이 된다거나 배당이 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법무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세무 이슈가 녹아져 있는 법무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법무 같은 경우는 정관 검토, 아니면 배당 규정, 그리고 주총, 이사회, 임원 보수 계약서, 그리고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라 함은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사항을 해태하게 되면 등기해야 될 날짜에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세무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수 체계부터 시작해서 배당 구조, 소득세, 법인세, 절세, 뭐 엑시트 준비하는 거 이런 부분들 계속 연계가 되는데 1대1로 한번 보세요. 이제 배당 규정 같은 경우도 세무 이슈 법무에서 배당 규정 이제 검토하는데 세무에서 배당 구조를 다시 짜게 되어 있어요. 예, 세무적인 이슈로 계속 1대1로 계속 같은 업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면 법무적으로도 무조건 이슈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관은 법인 입장에서는 헌법 같은 존재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위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컨설팅 전에 보통 법인 설립할 때는 법무사님이랑 그 정관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왼쪽 편 정관으로 거의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익 배당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요즘 많이 넣어주시는 거는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들은 좀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법무사님들이. 이런 그 정관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나중에 대표님들이 세무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아무것도 활용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정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정관들, 이제 O로 만들어 드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X를 O로 만들어 드리는 작업들. 그리고 4번의 주식 양도 제한 규정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건 세모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관이라 그러는 거는 제가 법인의 헌법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성은 법무사가 보통 합니다. 예, 활용은 세무사가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절대적인 기재사항, 상대적인 기재사항, 임의적인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변호사님들이랑 살펴봤는데 법무사님들이랑 작성하는 내용들은 거의 저희가 이제 표준정관 아니면 원시정관, 발기정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재사항들 위주로 표준정관을 좀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법무사님들이. 그리고 세무사님이 활용을 하실 때는 세법이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보수에 대한 거라든지 상여금에 대한 거라든지 퇴직금이나 배당 이런 것들은 다 세무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정관은 이런 겁니다. 상법이랑 세법이 좀 적절하게 혼합된 그런 정관들을 만들으셔야 대표님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실 때 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설립 초기에, 스타트업 설립 초기에 작성을 해놓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런 것을 잘 작성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큰 돈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설립할 때 이런 부분들 잘 작성을 해놓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뭐 상증세법, 요런 퇴직세법, 퇴직소득세법, 요런 부분들이 좀 잘 가미가 된 정관들이어야지 대표님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자, 이제 그 세무적으로 국세청 추세를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나오면 세법 위주로
세무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무적으로 세금 잘 내고 뭐 합법적으로 뭐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었는데 요즘은 세무조사관들이 나오면 세법은 거의 다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간에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가 중간에 잘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뭘 보냐? 상법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봅니다. 좀 생뚱맞죠? 세무조사관들이 상법에 대한 이슈들을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세법보다 상위법이 상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법은 뭐 민법 이런 거에 보다 하위법으로 저희가 보는데 그 우리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대한 게 제대로 잘 안 지켜졌다 그러면 세법으로 뭐 세금도 잘 내고 했다 그래도 다 부인을 당하는 경우들이 요즘 덜어 있습니다. 상법이라 하면 우리가 보는 거 주총, 뭐 이사회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국세청 추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금 잘 내는 거랑 좀 아무 상관이 없는 생뚱맞은 조사들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세정일보라고 해서 실제로 기사가 나온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고요. 요 회사는 한 10년 이상 된 회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받고 세무조사가 나온 회사인데, 그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뭐, 임원에 대한 보수랑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 세금은 잘 냈으나, 주총 의사록이 잘 작성이 됐는지 봤대요. 네, 세금은 잘 냈는데. 그래서, 지급 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도 추징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부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부과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가산세를 좀 보셔야 돼요. 가산세 같은 경우는 딱 5년이 되는 순간 2배로 껑충 뛰어서 원금보다도 이제 높아집니다. 본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산세 무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좀 많이 대비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생뚱맞았던 게 이제 10년치에 대한 것들을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조금 괘씸했었나 봐요. 국세청에서. 자, 그래서 펄프 구조, 뭐 잉크 감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 잉크도 안 말랐네. 이제 막 작성한 거구나. 그때 작성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규정 없이 지급을 해버렸고 지금 이제서야 조사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작성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법인세 추징, 과태료 내고 송금 불산을 시켰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 먹고 나온 세무조사는 사실 당할 재간이 없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세무조사를 대비를 해서 상법 절차를 좀 잘 지켰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를 좀 하셔서 차곡차곡 서류를 쌓아 놓으시는 거를 많이들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 정기주총 의사록 예시를 좀 드렸는데, 이 정기주총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세무가 녹아있는 정기주총 의사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재무제표 승인 보수 한도 이익 배당,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는 매년 진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매년 진행을 하는 업무라서 상법 사항에 꼭 기재가 돼야 되는, 그 회계연도가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다음 연도 3월 안에는 무조건 이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요. 뭐 루틴하게 그 진행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1년에 한 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에 좀 표시를 해드렸죠. 결산보고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재무제표 승인을 얻는 건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결산을 우리 주주들이 임원들이 잘 업무를 했는지 주주들이 보는 그 승인을 하는 그런 업무다. 그리고 배당이 있다 그러면 배당에 대한 지급 승인, 그리고 뭐 보수 한도에 대한 승인도 하고 별도의 업무로 이제 그 배당, 그 임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이때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뿅뿅뿅 이렇게 해놓으면 평생을 그 대표이사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이하, 이사, 감사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중임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주총에서 승인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혜택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니까 이 부분들 꼭 주의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선임권도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하는데, 감사는 제가 설립할 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네, 아까 그 설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없는 임원 1명, 그게 대표적으로 감사들을 많이 선임을 하시는데 감사는 또 감사록 작성에 대한 의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한 8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감사록 작성을 한 법인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님들도 잘 작성하는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감사를 넣지 마시고 감사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밖에 없다 그러면 감사를 넣었다가 얼른 한 2, 3년 안에 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유의사항들 좀 살펴보면요. 주식 배분, 임원 체크.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네, 주식 배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임원. 자, 우리가 설립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 추세를 보면 임원 이꼬르 주식, 주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동업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주식 비율 5대 3대 2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50% 가지고 있는 주주분이 보통은 통상 대표이사로 많은 경우들이 많으시고, 나머지 주주분들은 다 이사로 등재를 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 진행하는데 좀 무리들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냥 대표이사님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꼭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평직원으로서 내부에서 이사직함을 주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적절한 보수를 책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받으신다 그러면 투자 시점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가치가 높을 때 평가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을 건지, 예, 아니면 그냥 설립 때부터 같이 투자를 받을 건지, 그렇다 그러면 동업주주에 대한 개념들이 더 크시겠죠? 설립 때부터 받으신다면. 그리고 엑시 시점, 그리고 내 포지션,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엑시 시점을 최근에는 한 5년 있다가 엑시트하겠다, 10년 있다가 엑시트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들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설정들이 명확하게 지어졌다 그러면 그 10년에 따른, 제가 잉여금 말씀드렸죠. 잉여금은 얼마를 쌓아 놓을 건지, 잉여금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승계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흡수합병해가지고 M&A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포지션은 대표이사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사일 건지, 다른 임원들도 등기이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평직원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 소액주주 2%, 3%, 5% 미만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투자자가 들어오는 경우라 그러면 어쨌든 투자를 하고 이익 배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보상 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주식을 다시 대표님이 사주기를 원할 때, 아니면 회사에서 사주기를 원할 때 이 가치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건지, 회사의 자금 마련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방안들이 마련이 필요하고, 임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이런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이미 검토를 많이 하신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법인 대표에 대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는 2배수다. 요렇게 이제 정관을 적용을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2배수 안 하셔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배수, 4배수 해놓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좀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 기타 이슈되는 체크사항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특허권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허권, 연구소, 아니면 디자인권, 상표권, 벤처인증, 부동산, 이런 경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허권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하기보다는 개인 명의로 출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개인 명의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비용들이 좀 많이 비쌀 겁니다. 적게는 300에서 500만 원, 컨설팅까지 받는다 그러면 1000단위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특허권에 대한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그 지식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세이브하는 부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설명을 안 드리고 나중에 활용면에 있어서 세무적인 활용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 질문을 주시면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지난주에는 그 모 대기업 그 설립하는 거 상담을 다녀왔는데요. 요즘은 벤처 사업부를 따로 빼가지고 설립을 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연구소 설립에 대한 거랑 벤처 인증에 대한 그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설립 때부터 연구소 설립이랑 벤처 인증 해야 되냐? 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연구소 설립이나 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공간이 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립법인들 같은 경우는 설립하자마자 공간 분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설립하자마자 연구소 설립하시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설립하고 나서 몇 년 내에 연구소 설립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차 조건이 되실 때 설립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설립을 해놓고 세공제를 받아버렸다. 나중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인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세공제 받으시려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설립하고 나서 한 3년 이내에만 벤처인증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립하자마자 매출이 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매출 나고 나서 뭐 바로 그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설립하고 한 3년 이내 정도에만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현물 출자 문의도 좀 많이 있으신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개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늘 강의 이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그 풀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주제, 뭐 정관만 놓고도 저희가 세무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이슈들이 한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벤처인증이나 특허,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얕고 넓게 오늘은 좀 펼치는 개념으로 개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정관이나 아니면 급여 설계하는 부분들이나 퇴직금 설계하는 부분들, 엑시트하는 부분들, 뭐 세금적인 측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제가 유튜브에 좀 그 달락달락 이슈별로 정리해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예, 유튜브 채널 참고하셔도 되고 개별 상담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